제3장 실망.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피고 찰스 다네이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배신하는 반역 행위에 관여해 왔습니다. 수년간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며 기밀을 적에게 넘겨왔습니다. 검사는 존 바사드를 증인석에 세우고 변론을 이어갔다. 이분은 피고인의 친구였지만 또한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친구의 반역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조국을 위해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바사드 씨, 당신은 채무자 감옥에 몇 번이나 갔었나요? 그것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쟁이 감옥에 가본 적이 있지요? 그것도 대여섯 번?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인 로저 클라이가 증언대에 섰다. 클라이는 피고인의 서랍에서 수상한 목록들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인 클라이는 그 목록을 자신이 넣은 게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부인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프랑스인에게 그 목록을 보여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하인 클라이가 존 바사드를 오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클라이는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텔슨 은행의 자비스 로리가 다음 증인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1775년 11월의 어느 금요일 밤, 저는 업무차 도보행 우편마차를 탔습니다. 그때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동승했죠. 얼굴을 가려서 그가 정확히 피고인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프랑스 칼레에서 귀국행 배를 탈 때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루시 마네트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피고인은 배에서 저희를 만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검사가 물었다. 그가 프랑스 신사들과 서류를 주고받는 것도 보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게 어떤 서류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스 마네트, 그 배에서 증인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를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루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어떤 민감한 업무로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조지 3세만큼 위대한 이름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의가 없는 농담이었어요. 이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마지막으로 마네트 박사가 증언대에 섰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가 힘겹게 말했다. 오랜 투옥으로 기억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런던에서 딸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올라왔다. 이 검찰 측 증인은 피고인이 11월 금요일 밤 도보행 우편마차를 타고 조선소가 있는 곳에 도착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변호인인 스트라이버 씨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증인은 그날 밤 조선소 마을에서 피고인을 봤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의 신문이 고착 상태에 빠졌다. 그때 변호인 측에서 가발을 쓴 신사가 종이에 뭐라고 써서 스트라이버 씨에게 건넸다. 쪽지를 펼친 스트라이버 씨는 흥미롭다는 듯이 가발을 쓴 자신의 동료를 바라보았다. 증인께 부탁드립니다. 변호인이 말했다. 제 동료인 시드니 카튼 씨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엔 피고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두가 놀랐다. 시드니 카튼과 찰스 다네이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재판장은 시드니 칼튼에게 가발을 벗어보라고 했다. 칼튼이 마지못해 가발을 벗자 법정은 다시 술렁거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더 닮아 보였다. 재판장이 말했다. 스트라이버 씨, 다음에는 카튼 씨를 반역죄로 재판해야 할까요? 스트라이버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두 사람이 닮았다는 사실이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배심원들이 편결을 위해 물러났다. 법정은 부산하고 흥분을 띠었다.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카트는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하루 종일 그래왔듯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품이 없어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카튼이 닮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시드니 카튼은 순간적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때는 의심 없이 두 사람이 닮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카튼의 어딘가 풀어헤친 태도는 그가 피고인과 닮았다는 사실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멀리서 줄곧 그를 지켜보던 제리 크런처는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법률가 같지 않군요. 모습이 전혀 그런 일을 할 사람 같지 않군요. 루시 다네트는 지쳐 탈진하고 말했다. 그녀는 로리 씨의 부축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법정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로리 씨는 제리 크런처에게 손짓을 해서 불렀다. 제리, 뭘 좀 먹고 오시오. 하지만 계속 이 근처에 있으시오. 배심원들이 돌아와 편결을 하면 지체 없이 은행으로 가서 결과를 전해야 하는 거요. 제리는 이런 지시와 함께 일실링을 받고 물러났다. 카튼이 로리 씨에게 다가와 물었다. 젊은 숙녀는 어떻습니까? 이제 회복을 했소. 그렇게 피고인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존경받는 은행 신사가 피고인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겠죠. 아시다시피 카튼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를 불러세웠다. 다네이 씨, 미스 마네트 양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마네트 양은 이제 회복했소. 제가 그녀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카튼 씨의 태도는 무례할 정도로 무심했다. 그는 변호인석에 팔꿈치를 기대고 선 채 대답했다. 네, 그러죠. 당신이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네이가 말했다. 판결에 대해 뭘 기대하십니까? 다네이 씨? 카튼이 여전히 그에게 반쯤만 돌아선 채로 물었다. 다네이가 대답했다. 최악의 상황을요. 현명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물러나서 회의를 한 것을 보면 당신에게 유리할 거라 봅니다. 제리 크런처는 식사를 하고 법원으로 돌아와 계단을 올랐다. 그때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 쪽에서 큰 웅성거림이 일었고 사람들의 물결이 앞다투어 법정 안으로 밀려들었다. 제리, 로리 씨가 사람들을 비집고 밖으로 나오며 그를 찾았다. 선생님, 여기. 로리 씨는 군중을 뚫고 그에게 쪽지를 건넸다. 빨리. 쪽지에는 서둘러 쓴 글씨로 무죄라고 쓰여 있었다. 제리는 올드 베일리 법원을 빠져나갔다. 올드 베일리에서는 판결에 실망한 군중들의 웅성거림이 거리로 퍼졌다.